오늘 우리는 특별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북한에서 20년을 의사로 살다가 남한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던 한 사람. 평양의과대학 수석 졸업, 군 병원 부장. 환자들이 찾는 명이었죠. 하지만 2015년 어느 날, 그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탈북 그날부터 그는 의사가 아니었어요. 북한 의사 면허. 남한에서는 한 장의 종이에 불과했습니다. 20년 경력이 순식간에 사라진 거죠. 가족은 굶주렸고 그는 건설 현장에서 삽을 들어야 했습니다. 내가 정말 의사였나? 매일 밤 그는 자문했어요. 하지만 3년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한 한의사 시험 합격. 하루 100명을 보는 베스트 한의사로 부활했죠. 과연 그는 어떻게 다시 흰가운을 입을 수 있었을까요? 두만강과 한강 사이. 진짜 이야기 시작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박민철입니다. 평양의과대학을 1995년에 졸업했어요. 25살이었죠. 그때 저는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의사는 직업이 아니라 사명이다. 나는 인민을 치료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20년이 흘렀습니다. 2015년 1월 평양군 병원 진료실 새벽 5시가 막 지났을 때였죠. 복도의 형광등이 하나씩 켜지면서 건물 전체가 차가운 빛에 잠겼어요.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군병원 내과 부장이 됐어요. 중령 계급장을 달고 하루 50명 넘는 환자를 봤죠. 하지만 그날 아침은 달랐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면서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군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민간인이었죠. 얼굴이 노랗게 뜨고 배가 부풀어 올라 있었어요. 간경화 말기였습니다. 동무, 언제부터 아프셨습니까? 석 달 전부터요. 배가 점점 불러오는데 진찰을 했어요. 복수가 심각했습니다. 당장 입원해서 치료받아야 해요. 하지만 환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없어요, 의사 동무. 저는 멈칫했어요. 돈. 북한에서도 의료는 이미 돈이 됐습니다. 공짜 치료는 말뿐이었죠. 약값, 침대값, 의사 뇌물. 모든 게 돈이었어요. 제가 뭐라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입원하세요. 아니요. 그냥 약이나 좀 주십시오. 환자가 애원했어요.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관하던 약을 꺼냈어요. 규정 위반이었죠. 이거 드세요. 하루 3번. 식후에요. 고맙습니다. 의사 동무. 진짜 고맙습니다. 환자가 약을 꼭 쥐고 나갔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약으로는 부족하다는 거. 환자는 아마 3달 안에 죽을 거였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평양 시내를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의사인가? 사람을 살리는 게 의사인데 나는 돈 없는 환자를 그냥 보내고 있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박민철 동무, 내일 아침 9시에 보이부로 출두하시오. 보이부. 그 3글자가 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가면 알게 될 것이오.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보이부 호출. 북한에서 그건 끝을 의미했어요.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었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내 김수진이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왔어요. 늦었네요. 저는 식탁에 앉지 못했습니다. 서서 말했어요. 수진아, 내일 보이부에 가야 해.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라고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아내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 부부의 눈이 마주쳤어요. 말 없이도 통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끝이구나. 제 이야기는
1970년 평안남도 평성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교사의 아들이었어요. 아버지는 초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쳤고 어머니는 간호사였죠. 그래서인지 저도 자연스럽게 의학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성적이 좋았어요. 특히 생물과 화학을 좋아했죠.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민철아, 너는 의사가 되어야겠다.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의사 말이야. 그 말이 제 인생을 결정했어요. 1990년 저는 평양의과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당시 최고의 명문이었죠. 입학식 날 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어요. 민철아, 우리 집안의 자랑이다. 훌륭한 의사가 되거라. 네, 아버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학 생활은 힘들었습니다. 하루 16시간씩 공부했어요.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양리학, 수많은 과목들을 익혔죠. 하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진짜로 배우고 싶었으니까요. 3학년 때 일이에요. 실습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처음으로 실제 환자를 봤어요. 한 할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폐렴이었죠. 가래가 끓고 숨을 힘들게 쉬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진찰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기계적으로 청진기만 대고 끝냈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할머니,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며칠 전부터요. 기침이 나고 가족은 어디 계세요? 아들이 멀리 일하러 가서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치료해 드릴게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고맙구나, 의사 선생. 그때 깨달았어요. 의학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다. 환자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는 거다. 1995년 저는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군병원에 배치됐어요. 중위 계급장을 달고 의사 생활을 시작한 거죠.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환자가 너무 많았어요. 하루에 60명, 70명씩 봐야 했죠. 한 사람당 5분도 안 되게 진료했어요. 제대로 된 진찰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약 처방하고 내보내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제대로 보려고 했어요. 환자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듣고 맥을 짚고 복부를 촉진했죠. 어떤 날은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상급자가 불렀어요. 박민철 동무, 왜 그렇게 느리게 일하시오? 환자를 제대로 보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 여긴 군대요. 빨리 처리해야지. 하지만 저는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환자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 말 때문에 미운 털이 박혔어요. 하지만 환자들은 달랐죠. 저를 찾는 환자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박동무 의사한테 가야 해. 그 사람이 진짜 잘 봐. 소문이 퍼졌어요. 그러다 1998년 고난의 행군이 절정이었을 때였습니다. 배급이 완전히 끊겼어요. 병사들이 영양실조로 쓰러지기 시작했죠. 어느 날 한 이등병이 실려왔습니다. 20살 청년이었어요. 하지만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해골처럼 패고 눈이 움푹 들어가 있었어요. 맥을 짚었습니다. 거의 안 잡혔어요. 급성 영양실조였죠. 동무, 이름이 뭡니까? 김철수입니다. 집은 어딥니까? 함경북도 청진입니다. 가족은요? 어머니 한 분. 청년이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가 보고 싶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청년은 조국을 지키러 왔다가 굶어 죽게 생긴 거였어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그날 밤 병원을 몰래 빠져나갔습니다. 시장으로 갔죠. 개인 돈으로 쌀과 달걀을 샀어요.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의사가 사제로 환자를 치료하면 안 됐죠. 하지만 저는 선택했습니다. 규정보다 생명이 먼저라고요. 병원으로 돌아와 죽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청년에게 한 숟가락씩 떠먹였어요.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먹으면 안 돼요. 청년이 눈물을 흘리며 먹었습니다. 의사, 동무, 고맙습니다. 말하지 마세요. 기력을 회복하는 게 먼저예요. 2주 동안 저는 그렇게 청년을 돌봤어요. 제 돈으로 음식을 사서 먹였죠. 그리고 청년은 살아났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고 눈빛이 살아났어요. 의사 동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청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은혜가 아닙니다. 제 일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 일이 상부에 보고됐어요. 처벌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칭찬을 받았죠. 김정일 동지께서 직접 말씀하셨다고 하더군요. 인민을 사랑하는 의사다. 모범으로 삼으라. 그날 이후 저는 승진했습니다. 소령이 됐고 10년 후에는 중령이 됐죠. 군 병원 내과 두장까지 올라갔어요. 20년 경력의 베테랑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갈수록 마음은 무거워졌어요. 처음엔 몰랐습니다. 왜 그런지요. 의사가 되고 나서야 깨달았죠. 내가 치료하는 사람보다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요. 2010년대 들어서면서 북한 의료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병원에 약이 없었어요. 주사기도 재사용했죠. 소독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수술 도구는 녹슬었고 CT나 MRI 같은 건 꿈도 못 꿨어요. 환자들은 돈 있는 사람만 치료받았습니다. 뇌물을 바쳐야 제대로 된 약을 받을 수 있었죠. 돈 없는 사람은 그냥 죽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매일 절망했습니다. 내가 의사가 맞나? 사람을 살리는 게 의사인데 나는 사람이 죽는 걸 지켜보고만 있어. 2014년 가을이었어요. 제 누이 동생 박민정이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38살이었죠. 자궁암 말기였어요. 누나,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민철아. 미안해. 돈이 없어서.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누이를 진찰했어요. 이미 늦었습니다. 암이 전이 돼서 수술도 불가능했죠. 약이라도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는 진통제조차 없었어요. 저는 중국 브로커를 통해 개인적으로 약을 구했습니다. 불법이었죠. 하지만 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3개월 치약값. 미화 $500였습니다. 제 1년 급여보다 많았어요. 하지만 구했습니다. 빚을 내서라도요. 누이에게 약을 먹였어요. 통증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민철아, 고마워. 누나, 꼭 나을 거예요. 하지만 6개월 후 누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40도 되기 전에요. 장례식장에서 저는 무너졌어요. 20년 의사 생활. 수많은 환자를 봤지만 정작 제 누이는 살리지 못했습니다. 이게 뭔가? 내가 무슨 의사인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어요. 수진아, 우리 여길 떠나자. 아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예요? 여기서 더 이상 의사로 살 수 없어.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 하지만 아내는 무서워했어요. 탈북은 너무 위험해요.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 아이들 때문에 가야 해. 여기 남으면 아이들도 똑같이 살 거야. 저희에게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들 박성민은 15살,
딸 박지혜는 12살이었어요. 제가 이 아이들에게 물려줄 게 뭡니까? 굶주림, 거짓, 죽음. 그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결정을 내리기까지 1년이 걸렸습니다. 2015년 1월,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그날 아침 보위부에서 전화가 온 거였죠.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족을 모았어요. 성민아, 지혜야, 아빠가 할 말이 있다. 아이들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결정한 게 있어. 우리 이제 여길 떠날 거야. 어디로요? 성민이가 물었습니다. 남쪽으로. 남조선요? 지혜가 눈을 크게 떴어요. 그래. 아빠가 더 이상 여기서는 의사로 살 수 없어. 하지만 남쪽으로 가면 달라질 거야. 성민이가 진지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해. 아주 위험하지. 하지만 여기 남는 것보다는 나아. 그날 밤 우리 가족은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2주 후였어요. 2015년 1월 17일 밤 11시. 우리는 두만강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미리 준비한 계획이었죠. 차를 타고 국경 지역까지 갔어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 걸었습니다. 영하 25도의 추위였어요. 지혜가 떨었습니다. 아빠, 너무 추워요. 조금만 참아라. 거의 다 왔어. 새벽 2시 두만강에 도착했습니다. 강은 일부 얼어 있었어요. 하지만 완전히는 아니었죠.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서 건너야 해요. 브로커가 말했어요. 저 먼저 건너겠습니다. 제가 앞장섰어요. 얼음 위를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삐그덕, 금 가는 소리가 났어요. 천천히, 천천히요. 아내가 지혜 손을 잡고 따라왔습니다. 성민이가 맨 뒤에서 왔어요. 우리는 숨을 죽이고 걸었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였어요. 뒤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경비대였어요. 저기다. 누가 있다. 들켰습니다. 뛰어요. 우리는 미친 듯이 달렸어요.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혜가 미끄러졌어요. 아까 지혜야. 제가 딸을 잡았습니다. 간신히 균형을 잡았죠.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탕. 총알이 얼음을 맞췄어요. 거의 다 왔어요.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강 건너편 중국 땅이 눈앞에 있었어요. 마지막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발이 중국 땅을 밟았어요. 왔어요. 우리가 살았어요. 브로커가 우리를 끌어당겼습니다. 빨리, 차로. 대기 중이던 차에 올라탔어요. 문이 닫히고 차가 출발했습니다. 뒤에서 총성이 점점 멀어졌죠.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살았어요. 정말 살았어요. 아내가 흐느꼈어요. 그래요, 수진아. 우리 살았어.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어려움은 지금부터였어요. 6개월 후 2015년 7월 우리 가족은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멈춰섰어요. 너무 컸습니다. 너무 밝았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았죠. 여보, 여기가 남한이에요. 아내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소. 하나원에서 3개월을 보냈어요.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죠. 그리고 서울로 나왔습니다. 전세 집을 구했어요. 방 2개짜리 작은 집이었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 의사였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죠. 하지만 남한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어느 날 저는 보건복지부에 전화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의사로 20년 일했습니다. 남한에서도 의사로 일하고 싶은데요. 직원이 대답했어요. 북한 의사 면허는 한국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한국 의사 면허 시험을 다시 봐야 합니다. 다시요? 20년 경력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규정입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20년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였어요. 수진아, 나 의사가 아니래. 뭐라고요? 북한 면허는 여기서 안 통한대. 시험을 다시 봐야 한대. 아내도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어떡해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의사 면허 시험을 보려면 먼저 예비 시험을 통과해야 했어요. 그리고 본 시험까지 최소 3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죠? 돈이 필요했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돈이요. 저는 일자리를 찾아 헤맸어요. 의사 경력은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건설 현장에서 일하게 됐어요. 하루 8만 원. 시멘트 자루를 나르고 벽돌을 쌓고 페인트를 칠했죠. 손에 굳은 살이 박였습니다. 등은 휘어졌어요. 매일 밤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아팠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아내가 파스를 붙여줬어요.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 자존심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20년 의사. 지금은 막노동자. 아침 6시에 나가서 밤 8시에 돌아왔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저녁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냥 쓰러지듯 잠에 들었죠. 아버지, 괜찮으세요? 성민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아빠는 괜찮아. 하지만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화장실로 가서 혼자 울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탈북한 건가? 의사로 살려고 왔는데 지금은 더 비참하잖아.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16년 1월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동료 한 명이 비계에서 떨어졌어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죠. 으악! 다리야!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119. 불러. 빨리. 저는 본능적으로 달려갔어요. 비켜주세요. 제가 의사입니다. 뭐? 의사? 동료를 눕혔습니다. 다리를 확인했어요. 개방성 골절이었죠. 뼈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지혈부터 해야 해요. 누가 깨끗한 천 있어요? 현장 반장이 수건을 가져왔어요. 저는 상처 위쪽을 묶었습니다. 지혈대였죠. 그리고 부러진 다리를 고정했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곧 구급차 올 겁니다. 동료가 신음했습니다. 아파. 너무 아파. 알아요. 조금만 참으세요. 거의 다 왔어요.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내렸어요. 응급처치 누가 했어요? 제가 했습니다. 잘하셨네요. 덕분에 큰 출혈을 막았어요. 구급차가 떠났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봤어요. 야, 너 진짜 의사야? 북한에서 의사였습니다. 20년 동안요. 그럼 왜 여기서 일을 해? 한국에서는 제 면허가 안 통해서요.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그날 이후 현장에서 제 별명이 생겼습니다. 닥터 박. 누가 다치면 저를 찾았어요. 닥터 박. 여기 좀 봐줘. 손가락 빼었어.
소독하고 밴드 붙여드릴게요. 깊은 상처네요. 병원 가세요. 아이고, 고마워. 저는 그렇게 현장에서 작은 치료들을 했습니다. 공식적인 의사는 아니었지만요. 하지만 밤마다 생각했어요. 이게 내 인생인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아내도 힘들어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어요. 하루 6시간, 최저시급이었죠. 두 사람이 벌어도 빠듯했습니다. 월세, 생활비, 아이들 학원비, 돈이 모자랐어요. 2016년 여름,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피곤해서 집에서 쉬고 있었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내가 문을 열었어요. 어서 오세요.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의원을 하는 김태성이라고 합니다. 한의원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2층에 한의원이 있어요. 오늘 우연히 건물 관리인한테 들었는데 이 집에 북한에서 의사하신 분이 산다고요. 네. 제가 그렇습니다. 김태성 원장이 앉았어요. 사실 제가 부탁이 하나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부탁이신데요? 요즘 환자가 너무 많아요. 혼자 감당이 안 돼서요. 혹시 저희 한의원에서 일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저는 한의사가 아닌데요. 알아요. 하지만 의학 지식은 있잖아요. 침은 제가 놓을 테니 박 선생님은 진단과 상담을 도와주시면 돼요.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다시 의료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요. 급여는 얼마나 주실 건가요? 9월 250만 원. 어떻습니까? 건설 현장의 3배였어요. 게다가 제 전공을 살릴 수 있었죠.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월요일부터 나오세요. 김 원장이 떠난 후 아내가 저를 안았어요. 여보, 축하해요. 다시 시작이에요. 수진아, 나 무서워. 잘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당신은 20년 경력의 의사잖아요. 월요일 한의원 첫 출근이었습니다. 김태성 한의원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작은 한의원이었습니다. 대기실, 진료실, 침실 하나씩이었죠. 박 선생님 환영합니다. 일단 둘러보시죠. 김 원장이 안내했어요. 진료실은 깨끗했습니다. 책상, 의자, 진찰대, 그리고 각종 한의학 기구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일하실 겁니다. 환자 오면 먼저 상담하시고 진단하세요. 그럼 제가 침 놓을게요. 알겠습니다. 첫 환자가 들어왔어요. 40대 여자였습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했죠.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한 달 전부터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잠도 못 자겠어요. 진찰을 시작했습니다. 허리를 만져봤어요. 척추 4번과 5번 사이에 압통이 있었죠. 다리 저림은 없으세요? 있어요. 왼쪽 다리가 가끔 저려요. 추간판 탈출증 초기로 보입니다. 환자가 눈을 크게 떴어요. 디스크요? 심하진 않습니다. 지금 치료하면 수술 안 해도 돼요. 김 원장이 들어왔어요. 어떻습니까? 요추사에 5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보입니다. 침 치료와 함께 물리치료 병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하네요. 그럼 침 놓겠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환자가 나갔습니다. 김 원장이 제게 말했어요. 박 선생님 진단 정확하던데요? 20년 했으니까요. 겸손하시네. 북한 의학이 뒤떨어졌다고들 하던데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북한 의학이 뒤떨어졌다고요?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여기 사람들이요. 북한은 다 낙후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장비는 낙후됐을지 몰라도 의사의 실력은 아닙니다. 우리는 장비 없이 진단하는 법을 배웠어요.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거죠. 그게 진짜 의술입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요즘 의사들은 너무 기계에만 의존해요. 그날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한의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20명, 30명씩 환자를 봤어요. 허리 통증, 목 디스크, 두통, 소화불량, 다양한 환자들이 왔죠. 저는 북한에서 배운 진단법을 사용했습니다. 맥진, 복진, 문진, 환자의 얼굴 색깔, 혀의 상태, 목소리 톤까지 세밀하게 관찰했어요. 어떤 환자는 놀랐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세요? 제가 위장이 안 좋다는 걸요. 얼굴이 말해줍니다. 눈 밑이 푸르고 입술이 창백하면 소화기가 약한 거예요. 신기하네요. 병원에서는 내시경 해봐야 한다고 하던데. 기계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보는 눈이 더 중요합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김태성 한의원에 북한 의사가 있대. 진단을 기가 막히게 한대. 환자가 점점 늘었습니다. 하루 50명, 60명까지 늘었어요. 김 원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박 선생님 덕분에 한의원이 대박 났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하죠. 일할 기회를 주셔서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한의원 보조가 아니라 제 이름으로 환자를 보고 싶었어요. 진짜 의사로 돌아가고 싶었죠. 어느 날 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 의사 면허 시험 다시 볼까 봐. 아내가 놀라서 물었어요. 지금요? 일하면서요? 힘들겠지만 해야 할 것 같아. 평생 남의 밑에서 일할 순 없잖아.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힘들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요. 고마워. 수진아. 2016년 겨울, 저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한의원에서 일하고, 밤에는 의대 교과서를 펼쳤어요. 한국 의학 용어는 북한과 달랐습니다. 해부학 용어, 질병명, 약품명, 모두 다시 외워야 했어요. 하루 3시간씩 잤습니다.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 5시에 일어났죠. 커피로 버텼어요. 눈이 충혈됐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으니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17년 여름, 예비 시험 날이 왔어요. 시험장에 들어가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시험이었죠. 문제지를 받았습니다. 300문제, 6시간.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할 수 있어. 나는 20년 경력이야.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어요. 용어가 낯설었죠. 하지만 점점 감이 왔습니다. 본질은 같았어요. 사람의 몸, 질병의 원리, 치료의 방법. 북한이든 남한이든 똑같았습니다. 6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시험이 끝났습니다. 시험장을 나와 하늘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잘 봤을까? 모르겠어. 하지만 최선을 다했어. 3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합격. 저는 예비 시험을 통과했어요. 여보, 나 합격했어.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정말요? 축하해요. 아내가 울먹였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본 시험이 남아 있었어요. 더 어렵고 더 길었죠. 저는 다시 책을 폈습니다. 또 1년을 공부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으니까요.
2018년 봄, 우연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한의원에 한 남자가 찾아왔어요. 60대 중반쯤 보였죠. 박민철 선생님 계신가요? 제가 박민철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는 서울대병원 내과 교수 이진우라고 합니다. 서울대병원요. 놀라서 일어났어요. 소문 들었습니다. 북한에서 의사 하셨다면서요? 네, 20년 했습니다. 이 교수가 앉았어요. 사실 제가 연구 중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북한 의료 체계에 관한 거예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물론입니다. 그날부터 이 교수와 정기적으로 만났습니다. 북한 의료에 대해 증언했어요. 병원 시스템, 약품 수급, 의료 격차,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죠. 이 교수가 흥미로워했습니다. 박 선생님, 북한 의사들의 진단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장비가 없으니까 오감을 발달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손으로 만져서 종양을 찾고, 귀로 들어서 심장 질환을 진단하고, 눈으로 봐서 간 기능을 판단했죠. 놀랍군요. 현대의학이 잃어버린 부분이네요. 어느 날 이 교수가 제안했습니다. 박 선생님, 우리 병원에서 강연 한번 해보시겠어요? 걔가요? 서울대병원에서요? 네. 전공의들한테 북한 의료 경험을 나눠주세요. 유익할 겁니다. 떨렸지만 수락했어요. 2주 후 서울대병원 강당에 섰습니다. 100명 넘는 의사들이 앉아 있었어요. 다들 저를 쳐다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에서 20년간 의사로 일한 박민철입니다. 강연을 시작했어요. 북한 의료의 현실, 장비 없이 진단하는 법, 환자를 대하는 태도, 제 경험을 모두 나눴죠. 1시간 강연이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질문 있으신 분? 이 교수가 물었습니다. 한 전공의가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장비 없이 어떻게 정확한 진단을 하셨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환자를 봤습니다. 기계를 보는 게 아니라요. 환자의 얼굴, 목소리, 숨소리, 피부 상태, 모든 게 정보였어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본 겁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다들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여러 병원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점점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북한에서 온 의사 박민철. 하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강연은 할 수 있어도 환자는 볼 수 없었어요. 공식 면허가 없었으니까요. 2018년 가을, 드디어 본시험을 봤습니다. 이틀간 진행됐어요. 필기시험, 실기시험, 구술시험. 온 힘을 다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어요. 소파에 쓰러졌죠. 아내가 괜찮냐고 물었어요. 괜찮아. 그냥 너무 피곤해. 아내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수고했어요.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결과 발표일이었어요. 아침부터 손이 떨렸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오후 2시 합격자 발표 시간이었죠. 세로 고침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합격자 명단이 떴습니다. 제 수험번호를 찾았어요. 있었습니다. 합격. 저는 한국의사면허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여보, 나 합격했어. 아내가 달려왔어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해냈어. 정말 해냈어. 성민이와 지혜도 달려왔어요. 아빠, 축하해요. 정말 대단하세요. 하지만 합격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의사로 개업하려면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야 했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48살에 다시 인턴을 할 수는 없었어요. 시간도 체력도 없었죠. 그때 김태성 원장이 제안했습니다. 박 선생님, 한의사 시험은 어때요? 한의사요? 네. 선생님은 이미 침구, 한약에 대한 지식이 있잖아요. 북한에서 동의학도 하셨다면서요? 맞습니다. 군 병원에서 한약 처방도 했었죠. 그럼 한의사 시험 준비해 보세요. 합격하면 바로 개업할 수 있어요. 새로운 길이 보였습니다. 한의사.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한의학이었죠. 본초학, 경락학, 침구학. 익숙한 내용들이었어요. 북한에서 이미 배운 것들이었죠. 6개월 후 2019년 봄 한의사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합격했어요. 마침내 저는 합법적으로 환자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한의사 면허증을 받는 날이었어요. 사진이 박힌 면허증을 손에 쥐었습니다. 한의사 박민철. 눈물이 났어요. 4년 만에 다시 의사가 된 겁니다. 여보,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아내가 말했어요. 그래요. 이제 시작이야. 2019년 여름, 저는 작은 한의원을 열었습니다. 박민철 한의원. 서울 은평구의 작은 상가, 건물 2층이었어요. 간판을 다는 날, 가족들이 모두 왔습니다. 아빠, 멋있어요. 지혜가 소리쳤어요. 고마워. 딸, 사진 찍자. 우리는 간판 앞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박민철 한의원. 제 이름이 박힌 간판이었습니다. 개업 첫날이었어요. 아침 9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환자가 올까? 불안했죠. 하지만 10시쯤 첫 환자가 들어왔어요. 70대 할머니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이 불편하세요? 허리가 아파서요. 오래 걸으면 다리까지 저려요. 침대에 눕혀서 진찰했어요. 척추관 협착증이었습니다. 할머니, 척추신경이 좁아져서 그래요. 침 치료하면 나아질 겁니다. 정말요? 그럼 수술 안 해도 돼요? 지금은 안 해도 됩니다. 꾸준히 치료받으세요. 침을 놓았어요. 30분 후 침을 빼고 일으켰습니다. 어떠세요? 할머니가 일어나서 걸어봤어요. 어머, 좀 나은 것 같아요. 다리가 덜 저려요. 다행이네요. 일주일에 3번 오세요. 할머니가 나가면서 말했어요. 선생님, 고마워요. 다음에 또 올게요. 첫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5명이 더 왔어요.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평구에 북한 출신 한의사가 있대. 진맥을 기가 막히게 본대. 한 달 후 하루 평균 20명이 왔어요. 2달 후에는 30명, 석 달 후에는 50명까지 늘었죠. 어떤 환자는 강남에서도 왔습니다. 선생님 소문 듣고 왔어요. 진단을 정확하게 하신다면서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맥을 했어요. 손목을 잡고 맥을 짚었습니다. 3분 동안 조용히 느꼈어요. 맥이 제게 말해줬습니다. 이 환자는 간이 약하고 이장에 열이 있고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다고요. 손님, 간 기능이 좀 떨어져 있네요. 술 자주 드시죠? 환자가 놀랐어요. 어떻게 아세요? 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도 잘 안 되시죠? 맞아요. 요즘 속이 더부룩하고 위장에 열이 있어요. 매운 음식, 기름진 음식 줄이세요. 알겠습니다. 침과 한약으로 치유하겠습니다. 한 달 후에 다시 오세요. 환자가 치료받고 나갔어요. 그리고 한 달 후 다시 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좋아졌어요. 소화도 잘 되고 피로도 덜하고. 다행입니다.
꾸준히 관리하세요. 선생님, 제 친구도 소개할게요. 소문이 더 퍼졌습니다. 2020년 초 코로나19가 터졌어요. 세상이 멈췄습니다. 병원들도 환자가 줄었죠. 하지만 제 한의원은 달랐어요. 오히려 환자가 늘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치료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선생님, 코로나 예방에 좋은 한약 있어요? 면역력을 높이는 처방을 해드리겠습니다. 황기, 인삼, 대추를 넣은 한약이었어요. 북한에서도 자주 쓰던 처방이었죠. 환자들이 만족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코로나 안 걸렸어요. 다행이네요. 계속 건강 챙기세요. 2021년 한의원이 안정됐습니다. 하루 평균 70명.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이 없었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다시 의사로 살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마지막 환자가 나가고 나서 홀로 진료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20년. 북한에서 20년을 의사로 살았지. 그리고 여기서 다시 시작해서 6년. 길고도 짧은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탈북을 후회한 적도 없었어요. 여기 와서 다시 의사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브로커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박 선생님, 저예요. 무슨 일이십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브로커는 북한 소식을 가끔 전해주곤 했거든요. 선생님 가족 소식입니다. 누이 동생 박민정 씨요. 민정이. 민정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브로커가 한참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2016년에 돌아가셨답니다. 암으로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탈북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니요. 그게 선생님 탈북 때문에 문제가 생겼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선생님 탈북 후에 보위부가 가족들을 조사했답니다. 누이 동생 남편은 강제로 이혼당했고요. 누이 동생은 평양에서 쫓겨나 시골로 추방됐대요. 그리고 거기서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 없이 돌아가셨답니다. 전화기를 놓칠 뻔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제 때문에요? 선생님 잘못이 아닙니다. 체제가 잘못된 거죠. 하지만 제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20년 동안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걔가 치료했던 환자들은요? 모두 저를 원망하고 있을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누이 동생 얼굴이 보였어요. 민철아, 오빠 때문에 이렇게 됐어. 왜 나 혼자 두고 갔어? 아니야, 민정아. 나는 살고 싶었어. 다음날 아침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탈북 때문에 민정이가 고생했대. 아내가 저를 안았어요. 여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나 때문에 죽은 거잖아. 그 체제 때문에 죽은 거예요. 당신이 죽인 게 아니에요.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일할 수 없었습니다. 환자를 봐도 집중이 안 됐어요. 맥을 짚어도 느껴지지 않았죠. 선생님, 괜찮으세요? 환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집중하지 못한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환자들은 저를 믿고 왔는데 나는 딴 생각을 하고 있었죠. 저녁에 김태성 원장을 만났습니다. 원장님, 상담 좀 해도 될까요? 그럼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모든 걸 털어놨어요. 누이 동생 이야기, 죄책감,
괴로움. 김 원장이 들어주었습니다. 박 선생님, 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저도 탈북민입니다. 네? 원장님도요? 1998년에 왔어요. 고난의 행군 때요. 저도 북한에 가족을 두고 왔습니다. 부모님, 동생들. 연락도 못하고 살아요.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처음엔 저도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내가 배신자구나. 내가 가족을 버렸구나.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잘 사는 게 그들에 대한 최선의 헌사라는 걸요. 최선의 헌사요? 네. 제가 여기서 실패하면 그들의 희생도 헛된 거예요. 하지만 제가 성공하면 적어도 한 사람은 그 지옥에서 벗어나 잘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김 원장의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박 선생님, 선생님이 여기서 환자를 살리는 게 북에 계신 분들을 기리는 겁니다. 그들을 잊지 않고 계속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원장님.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열심히 환자를 보자. 더 정성껏 치유하자. 그게 북에 두고 온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다음 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환자 한 명 한 명을 더 세심하게 봤어요. 더 오래 맥을 짚고 더 자세히 물어봤죠. 선생님, 오늘 더 꼼꼼히 보시네요. 환자가 물었습니다. 제가 놓친 게 없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위해서요. 2022년 봄, 특별한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50대 남자였어요. 얼굴이 누렇고 배가 불러 있었죠. 어서 오세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배가 계속 불러요. 그리고 힘이 하나도 없어요. 진찰을 시작했어요. 복부를 만졌습니다. 간이 단단하게 만져졌어요. 복수도 차 있었죠. 간경화였습니다. 손님, 병원에서 검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작년에 갔었는데 간경화래요. 약도 먹고 있어요. 한약 처방을 원하시는 건가요? 환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사실은 선생님이 북한 출신이시라고 들었어요. 제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환자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저도 북한 사람이에요. 언제 오셨습니까? 5년 전에요. 함경북도 청진에서 왔어요.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동무, 청진 어디세요? 수남구요. 수남구, 제 고향 근처였어요. 혹시 군병원 아십니까? 청진군병원요? 알죠. 거기 내과 부장이 박민철이라고. 환자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뚫어지게 봤어요. 설마 선생님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그 박민철입니다. 환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선생님, 저 기억 안 나세요? 1999년에 선생님한테 치료받았어요. 1999년? 그때 저는 청진에 파견 나가 있었죠. 한 달 동안 군 병원에서 일했었어요. 저 폐렴으로 죽을 뻔했는데 선생님이 살려주셨어요. 기억이 희미하게 났습니다. 폐렴 환자, 20대 청년이었죠. 김철호, 동무입니까? 환자가 울먹였어요. 네, 저예요. 선생님 기억해 주시네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23년 만에 재회였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했어요. 선생님 아니었으면 저 죽었어요. 아니에요.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선생님도 남쪽으로 오셨군요. 언제 오셨어요? 2015년에 왔습니다. 그날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서로의 탈북 스토리, 마만에서의 적응, 가족 이야기. 김철호 씨는 결혼해서 아들이 하나 있었대요. 아들이 지금 대학생이래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살아서 가정을 꾸렸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동무 얼굴 보니 힘이 나네요.
김철호 씨의 간경화는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한약과 침 치료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었어요. 6개월 동안 꾸준히 치료받았습니다. 선생님, 많이 좋아졌어요. 배도 덜 불러오고 힘도 생겼어요. 다행입니다. 계속 관리하세요. 그날 이후 김철호 씨는 단골 환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탈북민들도 소개해줬어요. 선생님, 제 친구도 북한 사람인데 데려와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환영합니다. 점점 탈북민 환자가 늘었습니다. 함경도에서 온 사람, 평양에서 온 사람, 양강도에서 온 사람, 다들 저를 찾아왔어요. 북한말로 대화할 수 있는 의사였으니까요. 선생님, 여기 병원 가면 말이 안 통해요. 나만 사투리를 못 알아듣겠어요. 걱정 마세요. 저는 동무말 다 알아들어요. 편하게 이야기하세요. 어떤 환자는 고향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저 청진 포항 출신이에요. 포항이요. 거기 명태가 유명하죠. 맞아요. 선생님도 아시네요. 우리는 고향 이야기로 마음을 나눴어요. 북한에 대한 그리움, 가족에 대한 걱정, 다들 비슷한 아픔을 안고 있었죠. 2023년 한의원이 더 커졌습니다. 직원을 2명 고용했어요. 간호조무사 1명, 행정직원 1명, 하루 평균 100명 환자를 봤습니다. 새벽 8시부터 밤 10시까지 쉴 틈이 없었어요. 여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나를 찾는 환자들인데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하지만 몸은 피곤했어요. 허리도 아프고 눈도 침침했죠. 53살의 나이가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지막 환자를 보내고 나서 진료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많아졌어요. 주름도 깊어졌죠. 늙었구나.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북한에서 20년, 남한에서 8년, 총 28년을 의사로 살았습니다.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어요. 수많은 환자를 살렸으니까요. 문이 열렸습니다. 아내가 들어왔어요. 여보, 아직도 안 끝났어요? 방금 끝났어. 집에 가자. 아내가 제 어깨를 주물러줬어요. 고생 많았어요. 같이 고생한 당신이 더 대단해. 우리는 함께 한의원 문을 닫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아내가 물었어요. 여보, 행복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행복하냐고요? 힘들어요. 매일 피곤하고 환자들 증상에 스트레스 받고. 하지만요, 환자가 나와서 고맙다고 할 때, 그때는 정말 행복해요. 그게 의사의 행복이죠. 아내가 웃었어요. 당신다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탔어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지나갔죠. 10년 전, 저는 이 도시가 낯설었습니다. 모든 게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이곳이 제 집이었습니다. 2024년 3월, 오늘입니다. 저는 여전히 은평구 한의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하루 100명 넘는 환자를 봅니다. 탈북민도 많고 남한 사람도 많아요. 다들 저를 믿고 찾아옵니다. 오늘도 아침 8시에 한의원 문을 열었어요. 첫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여자였어요. 어서 오세요. 처음 오셨나요? 네. 소문 듣고 왔어요. 선생님이 진맥을 잘 보신다면서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목을 내밀어 주세요. 환자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맥을 짚었어요. 조용히 눈을 감고 느꼈습니다. 맥이 제게 말해줬어요. 이 환자의 상태, 이 환자의 아픔, 이 환자의 피요. 30년 경력이 손끝에서 느껴졌습니다. 북한에서 20년, 남한에서 10년,
그 모든 시간이 이 순간을 위한 거였어요. 손님, 간 기능이 약간 떨어져 있네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환자가 눈을 크게 떴어요. 맞아요. 요즘 회사 일로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아세요? 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치료해드리겠습니다. 1시간 후 환자가 나갔어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잠시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하늘이 파랗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볼 수 없던 하늘이었죠. 저기 북쪽 어딘가에 제 고향이 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일했던 병원도 있고요. 제가 치료했던 환자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살아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죽었겠죠. 누이 동생 민정이는 이제 없습니다. 동료들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요. 하지만 저는 여기 있습니다. 살아서 환자를 보고 사람을 치유하고 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북에 두고 온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여기서 최선을 다해야 해요. 환자 한 명이라도 더 살리는 게 제 임무예요.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두 번째 환자가 들어왔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이 불편하세요? 오늘도 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소 지었어요. 이게 제 삶이니까요. 이게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북한에서 의사였고, 탈북 후 막노동자가 됐고, 다시 의사로 돌아온 저. 20년을 잃고 다시 10년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잃은 걸까요? 아니에요. 그 30년이 모두 저를 만들었어요. 북한에서의 20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겁니다. 환자를 보는 눈, 진단하는 손, 치료하는 마음, 모두 그 시간이 만들어준 거예요. 남한에서의 10년도 마찬가지죠. 막노동의 고통, 공부의 힘듦, 시험의 스트레스, 모두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저는 누구보다 강한 의사입니다. 북한의 열악함을 견뎌냈고, 남한의 경쟁을 이겨냈으니까요. 환자를 보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살리는 이유는 뭘까? 돈 때문일까? 아니요. 명예 때문일까? 아니요. 그냥 사람이 살아야 하니까요. 북에서 너무 많은 사람이 죽는 걸 봤어요. 약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체제가 잔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저는 그걸 막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다릅니다. 여기서는 제가 환자를 살릴 수 있어요. 약도 있고, 장비도 있고, 자유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환자를 봅니다.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고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간단히 김밥으로 식사를 했어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아들 성민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아버지, 오늘 군대 휴가 나왔어요. 저녁에 집에서 봐요. 성민이는 지금 군복무 중입니다. 대한민국 육군 2등병이죠.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딸 지혜에게서도 문자가 왔어요. 아빠, 이번 학기 장학금 받았어요. 저녁에 축하해요. 지혜는 대학교 간호학과 3학년이에요. 간호사가 되려고 공부하고 있죠.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했다. 오늘 저녁은 아빠가 쏜다. 가족들이 모두 잘 자라고 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삶이죠. 오후 진료가 시작됐습니다. 환자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할머니, 아저씨, 젊은 여자, 학생, 다양한 사람들이 왔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정성껏 봤어요. 맥을 짚고, 혀를 보고, 배를 만지고 이야기를 들었죠. 의학은 과학이지만 동시에 예술입니다. 환자마다 다른 치료가 필요해요.
똑같은 병이라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하죠. 그게 진짜 의술이에요. 저녁 7시가 됐습니다. 오늘 마지막 환자가 나갔어요. 직원들도 퇴근했습니다. 저는 혼자 진료실 정리를 했어요. 침통을 소독하고 책상을 정리하고 내일 쓸 한약재를 준비했죠. 모든 게 끝났습니다. 불을 끄려는데 문이 열렸어요. 죄송합니다. 진료 끝났는데요. 돌아보니 60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익숙했어요. 선생님, 저 기억 안 나세요? 누구시죠? 남자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저 청진군병원에서 선생님 밑에서 일했던 리성훈입니다. 리성훈. 그 이름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1990년대 후반 제 밑에서 일했던 젊은 의사였죠. 성훈이 동무입니까? 네, 선생님. 저예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20년 넘게 못 본 사이였어요. 언제 남쪽으로 오셨습니까? 3년 전에 왔어요. 선생님이 여기 계신다는 소문 듣고 찾아왔습니다. 앉으세요. 이야기 좀 합시다. 우리는 진료실에 앉았어요. 이성훈도 탈북 후 어려운 시간을 보냈대요. 저도 의사 면허 문제로 고생했어요. 지금은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해요. 간호조무사요. 의사였는데 여기선 어쩔 수 없어요. 면허 시험 준비하고 있지만 쉽지 않네요. 리성훈의 눈에 피로가 보였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4년 걸렸어요. 선생님도 그렇게 고생하셨어요? 막노동도 했고 건설 현장도 다녔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리성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생님처럼 저도 해볼게요. 파이팅합니다.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북한에서의 기억, 탈북 과정, 남한에서의 적응,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끼리는 말이 통했어요. 선생님, 북에 계신 분들 생각나세요? 매일 생각나죠. 저도요. 특히 환자들이요. 제가 치료하던 환자들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환자를 살리는 게 북에 계신 분들을 기리는 거죠. 맞는 말씀이에요. 리성훈이 일어섰어요. 선생님, 오늘 뵙게 돼서 힘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동무 얼굴 보니 반가웠어요. 리성훈이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죠. 저 불빛 하나하나가 사람의 삶입니다. 꿈과 희망, 아픔과 상처, 모두 저마다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 중 하나죠. 북한에서 온 의사, 모든 걸 잃고 다시 시작한 사람.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사람. 불을 껐습니다. 한의원 문을 잠그고 나왔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감쌌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탔어요. 차 안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학생, 직장인, 노인, 아이들, 모두 자기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저도 그들 중 하나입니다. 더 이상 특별하지 않아요. 그냥 평범한 시민이죠. 그게 좋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왔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거실로 들어가니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들 성민이가 군복을 입고 서 있었어요.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성민아, 잘 왔다. 딸 지혜도 달려왔어요. 아빠, 오늘 장학금 받았어요. 우리 딸, 자랑스럽다. 식탁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불고기, 김치찌개, 나물, 밥, 풍성한 저녁이었어요. 자, 다들 앉아요.
오늘은 지혜 장학금 축하하는 날이에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가족, 4명이 함께요. 잘 먹겠습니다. 함께 말하고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성민이가 물었어요. 아버지, 군대에서 배운 게 있는데요. 응급처치법이에요. 혹시 제가 제대하면 아버지 한의원에서 일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너 같은 아들이 있으면 든든하지. 성민이가 웃었습니다. 지혜도 말했어요. 아빠, 저도 간호사 되면 같이 일하고 싶어요. 가족 한의원 만드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다. 우리 가족이 함께 환자를 돌보는 거지.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우리 애들 정말 잘 키웠어요. 당신 덕분이요. 수진아, 당신이 없었으면 나는 여기까지 못 왔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내와 함께요. 성민이와 지혜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기적이었어요.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삶이었으니까요. 설거지를 끝내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였죠. 뒤에서 아내가 나왔어요. 여보, 뭐 생각해요? 과거를 생각하고 있었어. 북한에서의 20년이요. 응. 그때는 의사로서 자랑스러웠어. 하지만 동시에 무력했지. 체제 때문에 살릴 수 있는 환자도 못 살렸으니까. 지금은요? 지금은 자유로워. 환자를 내 방식대로 치유할 수 있어. 약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시간도 충분히 들일 수 있고. 그게 의사의 진짜 행복이야. 아내가 제 어깨에 기댔어요. 여보, 후회 안 해요? 네요? 탈북한 거요?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힘들었지만 그래도 여기 온 게 최선의 선택이었어. 누이 동생 생각은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민정이 생각은 매일 나요. 죄책감도 여전히 있고. 하지만 이제 알아요. 내가 여기서 환자를 살리는 게 민정이를 기리는 거라는 거요. 맞아요. 민정이도 원할 거예요. 오빠가 여기서 잘 사는 거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민정아, 보고 있니? 오빠 여기서 잘 살고 있어. 환자들 치료하면서 매일 보람 느끼며 살아. 너도 하늘에서 편히 쉬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11월 바람이었죠. 하지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났어요. 샤워하고 아침을 먹었죠. 가족들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집을 나왔어요. 지하철을 타고 은평구로 향했습니다. 아침 8시 한의원에 도착했어요.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불을 켰어요. 진료실이 환하게 밝아졌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오늘도 준비를 시작했어요. 침통을 점검하고 한약재를 확인하고 진료 기록을 정리했죠. 모든 게 익숙한 루틴이었습니다. 9시가 되자 첫 환자가 들어왔어요. 70대 할아버지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선생님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다행입니다. 오늘도 침 맞고 가시죠. 할아버지를 침대에 눕혔어요. 침을 꺼내 소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놓기 시작했죠. 합곡혈, 족삼리열, 태충혈. 30년 경력이 손끝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기술, 남한에서 다시 익힌 지식. 모두가 하나로 합쳐져서 환자를 치유했어요. 할아버지가 조용히 누워 계셨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만나서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제가 더 감사하죠.
저를 믿어주셔서요. 30분 후 침을 빼고 일으켰습니다. 할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몸이 한결 가벼워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할아버지가 나가셨습니다. 저는 침통을 다시 소독했어요. 다음 환자를 준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삶이구나. 매일 아침 일어나서 환자를 보고 침을 놓고 처방을 하고 단순한 일상이지만 이게 내가 평생 꿈꿔온 거였어. 북한에서는 이렇게 자유롭게 일할 수 없었어요. 당의 지시를 따라야 했고 규정에 묶여 있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라요. 제 판단으로 환자를 치료하고 제 방식으로 일할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의사의 삶이에요. 오전 내내 환자를 봤습니다. 40명 정도 왔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간단히 도시락을 먹었어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김태성 원장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박 선생님, 다음 주에 북한 의료에 관한 학회 발표 있는데 함께 가실래요? 학회 발표. 좋은 기회였어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 북한 의료에 대해 증언하는 것. 그것도 제 역할이었어요. 남한 사람들에게 북한의 현실을 알리고 탈북 의료인들의 어려움을 전하는 거죠. 오후 진료가 시작됐습니다. 환자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젊은 직장인, 주부, 학생, 다양한 사람들이 왔습니다. 어떤 환자는 스트레스로 불면증이 있었고 어떤 환자는 과로로 몸이 아팠어요. 저는 하나하나 정성껏 봤습니다. 현대 사회의 병은 복잡해요. 단순히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마음도 아프죠. 그래서 환자와 대화가 중요합니다. 증상만 보는 게 아니라 삶을 봐야 해요. 저녁 6시쯤 특별한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20대 여자였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눈빛이 불안해 보였죠.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환자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선생님, 저 북한에서 왔어요. 언제 오셨어요? 6개월 전이요. 아직 적응이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환자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 말투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저는 너무 외로워요. 저는 환자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 북한에서 왔습니다. 15년 전에 왔어요. 정말요? 선생님도요? 네. 그래서 당신 마음 잘 알아요. 처음엔 다 힘들어요. 환자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적응하셨어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 매일 조금씩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거죠.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도움을 찾으러 온 것만으로도 용기 있는 거예요.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불안을 가라앉히는 침을 놓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한약을 처방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오세요. 제가 계속 도와드릴게요. 환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처음으로 이해받는 느낌이에요. 환자가 나간 후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탈북민들의 아픔. 그건 단순히 몸의 아픔이 아니에요. 마음의 상처, 정체성의 혼란, 적응의 어려움. 모든 게 복잡하게 얽혀 있죠. 그래서 탈북민 환자를 볼 때는 더 세심해야 해요. 단순히 증상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전체를 봐야 하죠. 저녁 8시 마지막 환자가 나갔습니다. 오늘도 100명 넘게 봤어요. 피곤했지만 뿌듯했습니다.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어요. 아내에게서 온 전화였죠. 여보, 언제 와요? 저녁 준비됐어요. 지금 출발할게. 30분 후에 도착해. 전화를 끊고 한의원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오늘을 돌아봤어요.
100명의 환자, 100개의 이야기. 모두가 제게 소중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밤, 풍경이 지나갔죠. 10년 전, 저는 이 풍경이 낯설었어요. 모든 게 무서웠죠. 하지만, 이제는 익숙합니다. 이곳이 제 집이에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여보, 왔어요. 따뜻한 저녁 냄새가 났습니다. 아내가 해물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고생했어요. 씻고 와요. 샤워를 하고 나왔습니다. 식탁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밥, 찌개, 반찬들. 둘이서 마주 앉아 먹었습니다. 오늘은 어땠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바빴어. 100명 넘게 봤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나를 찾는 환자들인데. 아내가 웃었어요. 당신은 정말 의사예요. 환자 생각밖에 안 하네요. 그게 내일이니까.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북한 관련 뉴스였습니다. 평양에서 어떤 행사가 있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평양거리, 사람들, 건물들, 모두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저 어딘가에 제가 일했던 병원이 있을 거예요. 제가 치료했던 환자들도 있을 거고요. 그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여전히 약이 부족할까? 여전히 굶주리고 있을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 있어요. 더 이상 그곳에 돌아갈 수 없죠. 할 수 있는 건 여기서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에요. 여보, 괜찮아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응. 그냥 옛날 생각 좀 했어. 많이 그리워요. 그립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복잡해. 아내가 제 어깨에 기댔어요.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아무도 당신을 탓하지 않아요. 고마워. 수진아. TV를 끄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11월 중순. 10년 전 이맘때 저는 탈북을 결심했었죠. 그리고 1월에 두만강을 건넜어요. 그때의 추위, 그때의 두려움.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그 선택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으니까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사진이었어요. 북한에서 찍은 가족 사진. 누이 동생 민정이도 있었죠. 민정아, 오빠 여기서 잘 살고 있어. 매일 환자들 치료하면서 보람 느끼며 살아. 내가 살았다면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바람이 사진을 흔들었어요. 저는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내가 소파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나 내일 학회 발표 간대. 정말요? 무슨 주제예요? 북한 의료 체계에 관한 거야. 잘하고 와요. 당신이라면 잘할 거예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맸죠. 오랜만에 정식 옷차림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54살의 남자가 보였습니다. 흰머리가 많아졌고 주름도 깊어졌죠.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어요. 학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 호텔이었어요. 컨퍼런스 홀에 들어가니 수백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들, 연구자들, 정책 입안자들. 김태성 원장이 저를 반겼어요. 박 선생님 오셨네요. 준비되셨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발표 순서가 됐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갔어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탈북 의사 박민철입니다. 청중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 저를 봤죠. 저는
북한에서 20년간 의사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탈북 후 남한에서 다시 의사가 되기 위해 10년을 노력했어요. 오늘은 그 경험을 나누려고 합니다. 발표를 시작했어요. 북한 의료 체계의 현실, 약품 부족, 장비 낙후, 의료 불평등. 숨기지 않고 모두 말했죠. 하지만 동시에 북한 의사들의 노력도 이야기했어요. 장비 없이 진단하는 기술, 환자를 세심하게 보는 태도, 제한된 자원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것들도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의료는 낙후됐지만 북한 의사들은 무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단지 체제가 그들을 막고 있을 뿐이죠. 30분 발표가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질문 있으신 분?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한 의사가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탈북 의사들이 남한에서 다시 의사가 되는 게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면허 인정 문제가 가장 큽니다. 북한 의사 면허가 남한에서 인정되지 않아서 모든 시험을 다시 봐야 해요. 그 과정이 최소 3년 이상 걸리죠. 그동안 생계 문제도 있고요. 그럼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탈북 의사들에게 단축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경력을 인정해주고 실기 시험만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야 귀중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발표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니 여러 사람이 다가왔어요. 명함을 주고 악수를 청했죠. 좋은 발표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증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한 교수가 말했어요. 선생님, 우리 병원에서 특강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그날 저는 여러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병원, 대학, 연구소, 모두 제 이야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땠어요? 잘 됐어. 반응이 좋았어. 다행이네요. 자랑스러워요. 여보.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가능했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북한에서부터 쓰던 습관이었죠. 2024년 11월 15일. 오늘 학회에서 발표했다. 많은 사람이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줬다. 북한 의료의 현실, 탈북 의사들의 어려움. 이제 조금씩 알려지고 있다. 나는 계속 말할 것이다. 북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들의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일기를 닫고 불을 껐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아마도 계속 환자를 볼 거예요. 한의원에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가끔 강연도 하고 탈북민들을 돕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 겁니다. 특별할 것 없는 삶이죠. 하지만 그게 좋아요. 북한에서는 매일이 불안했어요.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몰랐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라요. 내일도 환자를 볼 거고 모레도 환자를 볼 거예요. 평범한 일상. 그게 제게는 기적입니다.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났어요. 샤워하고 아침을 먹었죠. 한의원으로 향했습니다. 9시에 문을 열었어요. 첫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하루가 시작됐어요. 환자를 보고 침을 놓고 처방을 하고 같은 일상의 반복이었죠. 하지만 매일이 새로웠습니다. 환자마다 다른 이야기가 있었고 매번 다른 치료가 필요했으니까요. 점심시간에 김태성 원장이 찾아왔어요. 박 선생님, 어제 발표 대박이었다면서요? 소문 들었어요.
과찬입니다. 아니에요. 선생님이 탈북 의사들의 길을 열고 있어요. 자랑스럽습니다. 원장님 덕분입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요.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탈북 의사들을 위한 지원, 한의학의 발전, 다양한 주제였죠. 박 선생님, 책 한번 써보시는 게 어때요? 책이요? 네. 선생님 경험을 책으로 남기는 거예요. 북에서 온 의사 같은 제목으로요. 생각해 볼게요. 오후 진료를 계속했습니다. 환자들이 끊이지 않고 왔어요. 다들 아픈 곳이 있었고, 저는 최선을 다해 치유했죠. 어떤 환자는 나아서 기뻐했고, 어떤 환자는 아직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나아지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저를 믿어주셔서요. 저녁이 됐습니다. 마지막 환자가 나갔어요. 정리를 하고 한의원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오늘을 돌아봤어요. 또 100명을 봤습니다. 피곤했지만 행복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저녁 풍경이 지나갔죠. 이 도시에서 저는 10년을 살았습니다. 처음엔 낯선 곳이었지만 이제는 고향이에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가족들이 저를 반겼어요.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이야기를 나눴죠.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잠들었어요. 저는 혼자 베란다에 나왔습니다. 서울 야경을 봤어요.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 불빛 하나하나가 사람의 삶입니다. 그 중 하나가 저예요. 북한에서 온 의사. 모든 걸 잃고 다시 시작한 사람.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사람.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민정아, 보이니? 오빠 여기서 잘 살고 있어. 매일 환자 치료하면서 사람들 도우면서 살아. 너도 하늘에서 편히 쉬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11월 바람이었죠. 하지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아내가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저는 아내를 보면서 생각했죠. 이 사람이 없었다면 나는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탈북 결심도 다시 시작하는 용기도 모두 이 사람 덕분이었어.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또 환자를 볼 거예요. 모레도, 그 다음 날도 계속 그렇게 살 겁니다. 평범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게 제 인생이에요. 북한에서 의사였고, 남한에서 다시 의사가 된 박민철.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하지만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 잠이 들었습니다. 이야기 어떠셨나요? 박민철 원장은 지금도 은평구 한의원에서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요. 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언제까지 일하실 건가요? 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가 서 있을 수 있을 때까지요. 환자들이 저를 찾는 한요. 탈북 의사의 재기. 그것은 단순히 직업을 되찾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인간이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고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운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강해진 이야기죠. 북한에 두고 온 누이 동생. 그 죄책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박 원장은 그 아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매일 환자를 살리면서 그 죄책감을 속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탈북민들의 정착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사연 나들이였습니다.